갑자기 이혼이라니. 이제 그만 이혼하자고! 더 이상 당신 늙은 얼굴은 보기도 싫어!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빨리 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을 참고 살았던 한 여성이 추석날 갑자기 이혼 통보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넓은 주택에서 새벽 5시가 채 되기 전 한수진은 눈을 떴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박재현은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와 소파에서 잤는지 침실 문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개고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소파엔 양복 재킷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수지는 그 냄새를 애써 무시하며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옷걸이에 걸고 다림질할 셔츠를 챙겼습니다. 다림판 위에 하얀 셔츠를 펼치고 다리미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글지글 김이 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30년 전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박재현은 수진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 재현은 수진이 떨어뜨린 책을 주워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영학과 한수진 씨 맞죠? 저도 같은 과예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캠퍼스 커플로 이어졌고 졸업 후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진의 아버지는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수진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재현은 언제나 수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변한 건 수진이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람들이 IMF라고 부르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기던 아버지는 밤새 서류를 뒤적이다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셨지만 결국 그의 가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지는 장례를 치르면서도 눈물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는 수진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친정 믿고 살 생각은 버려. 내가 알아서 잘해야 해.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 박재현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수진을 대하는 태도는 날로 차갑고 거칠어졌습니다. 당신 요즘 회사 일로 피곤해서 나한테 푸는 거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재현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무 부인답게 행동 좀 해. 너는 왜 그렇게 센스가 없어? 수진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운 좋았지 뭐. 우리 아들 만나서 이렇게라도 살잖아. 신우이는 수진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옳게, 이거 간이 좀 센데? 다음엔 좀 신경 써. 수진은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이 잘 되면 좋죠. 저야 뭐 괜찮아요. 하지만 밤이 되면 수진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거울 속엔 그저 남의 눈치만 보며 사는 초라한 여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재현이 아이들을 한국에 두고 싶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애들이 여기서 뭘 배우겠어. 미국 가서 제대로 된 교육 받아야지. 수지는 아이들을 공항에 배웅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차 안에서 담배만 피우며 말했습니다. 애들 보내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네.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고.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남편의 셔츠를 다림질하고 식사를 챙기고 집안을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재현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그리고 마침내 상무까지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재현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현이 그렇게 승진할 수 있었던 건 수진의 아버지 덕분이었다는 사실을요. 수진의 아버지 한기영은 한성그룹이 막 시작될 무렵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당시 한성그룹의 부사장이었던 김도연은 한기영을 스승처럼 모셨습니다. 한기영은 회사 경영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고 어려울 때마다 김도연을 도왔습니다. 그 김도연이 지금은 한성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기영이 세상을 떠난 후 김도연 회장은 은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도가 난 회사의 흔적을 따라가 봤지만 이미 한기영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렸습니다. 회장은 평생 그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인의 딸이 바로 자기 회사 상무의 아내라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 본인조차도 아버지와 한성그룹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수진에게 검은 가방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 안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수진은 그 가방을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림질을 마친 수진은 셔츠를 옷걸이에 걸어 거실에 두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제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하고, 누군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수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저 버티며 사는 사람. 7시가 되자 재현이 일어났습니다. 침실에서 나온 재현은 수진을 보지도 않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재현은 거실에 걸린 셔츠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회식이야. 늦을 거니까 기다리지 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재현은 대답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닫힌 문 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진은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기에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갈비, 송편 재료, 나물, 과일까지 장바구니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수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30년을 살아왔구나.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왔던 이 모든 것들. 수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석이 수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날이 될 거라는 것을요. 추석 당일 새벽 4시 한수진은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시누이의 남편과 아이들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어제부터 준비한 갈비찜을 확인하고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느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시댁 식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뿐이었으니까요. 아침 8시쯤 되자 박재현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재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라도 있는 듯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재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알 바 아니야.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10시가 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시어머니는 투덜거렸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어두워? 불도 제대로 안 켜놨네. 수지는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편히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추석 음식은 다 준비했겠지? 작년엔 송편이 너무 질었어. 올해는 제대로 만들었어? 수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곧이어 신우이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신우이는 수진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우리 애들 배고프다는데 빨리 뭐 좀 내와요. 과일도 깎아주고. 수진은 주방으로 달려가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새벽부터 갈비찜, 송편, 잡채, 나물까지 준비하느라 손목이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아이들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실컷 뛰어도 되죠?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손주들 참 예쁘지? 하지만 수진이 과일을 내오자 신우이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이거 너무 크게 깎았는데? 애들이 먹기 불편하잖아. 수지는 사과하며 다시 과일을 작게 잘랐습니다. 그 사이 재현은 거실에 앉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현에게 물었습니다. 재현아, 회사는 요즘 어때? 승진 이야기는 또 나오고 있고? 재현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대기업 상무까지 오른 게 어디야.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더라.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오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지. 언니는 운이 좋은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현관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계시죠? 수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신데요? 그때 재현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 왔구나. 들어와. 여자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현은 시댁 식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 이쪽은 내 부하 직원이야. 추석에도 회사 일 때문에 고생이 많아서 불렀지. 여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가영이라고 합니다. 상무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왔어요. 시어머니는 윤가영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직원이 일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니. 여기 앉으세요. 신우이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고생 많으시죠? 편하게 계세요. 수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절에 부하 직원을 집으로 부른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윤가영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친절했습니다. 평소 남을 함부로 대하던 그들이
윤가영에게만큼은 극진했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온갖 음식을 상에 올렸습니다. 갈비찜, 송편, 잡채, 나물, 과일, 전까지 상이 가득 찼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상 앞에 앉았고 재현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차례가 끝나고 나서도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윤가영은 재현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윤가영은 수진을 마치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저기요, 물 좀 주세요. 수진이 물을 따라주자 윤가영은 불평했습니다. 이거 너무 차가운데요. 미지근한 물로 주세요. 수지는 다시 물을 데워왔습니다. 그러자 윤가영은 또 말했습니다. 상무님 드릴 커피 좀요. 블랙으로요. 설탕 넣지 마시고요. 수지는 손이 떨렸지만 커피를 내렸습니다. 윤가영은 커피를 받아들며 재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무님, 커피 맛있게 드세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내리 누르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쉬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씻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직 과일도 깎아야 했고 저녁 식사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윤가영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화장실 어디예요? 수지는 복도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쪽이에요. 윤가영은 화장실로 갔다가 돌아오며 휴대전화를 부엌 식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계속하다가 윤가영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걸 들었습니다. 전화가 울리자 화면이 켜졌고 수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배경화면에는 박재영과 윤가영이 호텔 침대에 누워 찍은 셀카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재현의 손은 윤가영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박재현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현은 수진이 윤가영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걸 발견하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재현은 휴대전화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지 마. 무식한 게 하는 짓도 막대 먹은 짓만 하고 있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진이 뭐예요? 당신 지금 저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재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알 필요 없어.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소리를 듣고 시댁 식구들이 주방으로 몰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재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쯤에서 끝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지쳤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재현은 수진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수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재현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어. 이제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 윤가영이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드디어 말씀하신 거예요? 속 시원하네요. 수지는 윤가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윤가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상무님의 여자예요. 이미 3년째 만나고 있죠. 부인은 이제 필요 없으시대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현을 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재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 도장만 찍으면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재현아, 추석날 이혼이라니. 집안 망신시키려고. 하지만 재현은 어머니의 말도 무시했습니다. 신우이는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어요? 오빠가 바람을 피운 건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이혼하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도장 찍읍시다. 오늘 여기서. 한수진의 말에 거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수진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지금 당장 도장 찍겠다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미쳤어? 추석날 조상님들 앞에서 이혼 타령을 해? 수진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 아들이에요. 저는 그저 그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신우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어차피 올케 언니 같은 사람 우리 집안에 필요 없었어. 오빠 발목만 잡고 있었잖아. 수지는 신우이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발목을 잡았다고요? 제가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뭘 했는지 아세요? 신우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했는데요? 밥하고 빨래한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수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박재현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재현은 수진이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더 당당하게 이혼을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진이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오히려 재현이 불안해졌습니다.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이혼하면 당신 갈 데도 없어. 친정도 없는 주제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건데? 수진은 재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윤가영이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끝내시죠. 제가 이혼 서류 차에서 가져왔어요. 수진은 윤가영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고요? 윤가영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상무님께서 부탁하셔서 법무법인에 맡겨서 작성했어요. 재산 분할 같은 것도 다 정리되어 있죠. 부인 몫은 거의 없지만요. 수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윤가영은 명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도장만 찍고 그만 나가시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수지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항목을 보자 수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강남의 이 집은 재현 명의 재현의 주식과 예금도 모두 재현이 가져가고 수진에게는 단 1,000만 원만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고작 1,000만 원이라니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이면 많이 주는 거야. 원래 가난한 집 딸이 우리 집에 와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감사해야지. 수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나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하고 어머님 수발 들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그게 떵떵거리고 산 거예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며느리 도리지.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박재현은 수진이 정말 도장을 찍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정말 찍을 거야? 수지는 재현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는 당신에게 이용당한 것 뿐이었는지도 모르죠. 수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소리를 내며 도장이 찍히는 순간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박재현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우리 남남이에요. 재현은 서류를 집어들며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짐 싸서 나가. 윤가영도 옆에서 재현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이제 속 시원하시죠? 저도 이제 당당하게 이 집에 들어올 수 있겠네요. 시어머니가 윤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영 씨, 이제 우리 며느리나 다름없네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윤가영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윤가영이 이 집의 새 여주인이 되는 것까지요.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아버지가 남겨주신 검은 가방,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수지는 문득 아버지가 남겨주신 검은 가방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 가방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 안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 수지는 그동안 한 번도 이 가방을 제대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유품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간직만 했을 뿐이었죠. 수지는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꺼내 펼쳐보니 여러 장의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건 한성그룹 초기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한기영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한성그룹에 투자를 하셨어? 다음 장을 넘기자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지금의 한성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기영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한성그룹 회장의 은인이었다니요. 하지만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수지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주식 관련 서류가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초기 투자 지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아버지가 이런 것을 남겨두셨다니요. 수지는 서류철을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이 서류의 의미를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온 수진을 보며 박재현은 비웃었습니다. 그게 다야? 30년 살면서 가져갈 게 그것밖에 없어? 수진은 재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그저 손님이었을 뿐이에요. 윤가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손님은 나가셔야죠. 여기는 이제 제 집이 될 테니까요. 수지는 윤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할지 몰라도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도 똑같이 버려질 테니까요. 윤가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버려지지 않아요. 저는 당신처럼 무능하지 않거든요. 수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윤가영도 알게 될 겁니다. 박재현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수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박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하지만 수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처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야 했습니다. 수지는 옷을 갈아입고 휴게실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에는 수진처럼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검은 가방을 꼭 껴안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0만 원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집도 구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다시 가방을 열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 초기 투자 내역, 김도현 회장과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주식 관련 서류까지. 수지는 점점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서류의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남겨주신 겁니다. 수지는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한성그룹 본사를 찾아가야겠다고요. 밤새 잠을 설친 수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찜질방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수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요. 수지는 검은 가방을 들고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수지는 한성그룹 본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방 안의 서류가 수진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계신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당당하게 살아.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수지는 고개를 들고 앞을 봤습니다.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선 한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4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어딘가에 김도현 회장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한다던 그분이요. 수지는 검은 가방을 꽉 쥐고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신발 소리를 울렸습니다. 정면에는 커다란 벽면이 있었고 거기에는 한성그룹의 역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벽면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20주년 기념이라는 글귀 아래 초기 투자자 명단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그 명단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한기영 아버지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으로 그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버지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 회사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아버지를 찾지 못했을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직원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면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어떤 용건이신가요? 수지는 가방을 열어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기영입니다. 회장님께서 찾고 계신 분의 딸이에요. 직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지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회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수지는 가방 속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한수진 씨 되시나요? 수지는 벌떡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비서실장 정민호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바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수지는 정민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40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최상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민호는 수진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한기영 사장님을 오랫동안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으셨죠. 따님이 계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한성그룹과 이런 인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제야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정민호는 수진을 안내해 회장실 앞까지 데려갔습니다. 회장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큰 책상과 의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전부였습니다. 창가 쪽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수진을 보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당신이 한기영 사장님의 따님이군요. 수진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진입니다. 김도연 회장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앉아요. 수진은 소파에 앉았고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한 사장님을 닮았어요. 눈매가 특히요.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주셨어요. 제가 어제야 열어봤습니다. 회장은 서류철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초기 투자 계약서잖아요. 다음 장을 넘기자 회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편지 제가 쓴 거예요. 한 사장님께서 보관하고 계셨군요. 회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한 사장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성그룹은 없었어요. 제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한 사장님만은 달랐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사장님은 제게 경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자금이 부족할 때는 투자까지 해 주셨죠. 저는 한 사장님을 스승처럼, 아니 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회장은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장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나요?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IMF 때였어요. 회사가 부도나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죠. 그해 가을에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았어요.
한 사장님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제가 알았더라면 도와드렸을 텐데 제가 은혜를 갚아야 했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어요.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거든요.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결혼해서 살았어요. 30년 동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뭐 하시나요? 수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상무였어요. 박재현이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박재현 상무가 당신 남편이었다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이혼했어요.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인의 따님이 우리 회사 상무의 부인이었다니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던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이혼하셨나요?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3년 동안 부하 직원과 바람을 피웠어요. 어제 추석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장 찍고 나왔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재현 그놈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은인의 따님을 그렇게 대했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수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남겨주신 서류를 보고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회장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사장님께 평생 갚지 못한 은혜가 있거든요. 이제라도 따님께 갚아야죠.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지금 당장 박재현 상무 관련 자료 다 가져와요. 비리 제보건, 횡령 의혹, 전부요. 수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재현이 승진할 수 있었던 건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뇌물 받고 회사 돈 빼돌리고 거래처한테 리베이트 받고 증거는 다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거예요. 언제 처리할까 고민만 했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네요. 수지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아니 박재현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횡령액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증거 자료는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어요. 마침 잘 됐네요. 은인의 따님을 그렇게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해주죠. 정민호 비서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재현 상무 관련 자료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보세요. 당신 남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 회사 자금 횡령 증거, 허위 계약서 작성건까지 박재현이 저지른 비리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능력 있어서 승진한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 줄은 몰랐네요. 회장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한수진 씨,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진은 회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살아야죠. 집도 구해야 하고요. 회장은 정민호에게 지시했습니다. 민호 씨 회사 소유 아파트 중에 빈 곳 있죠? 한수진 씨가 쓸 수 있게 준비해요. 그리고 생활비도 지원하고요. 수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럴 순 없어요. 제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유 있어요. 당신은 은인의 따님입니다. 제가 한 사장님께 갚지 못한 은혜를 따님께라도 갚아야 해요. 거절하지 마세요.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수진을 소중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회장은 수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씨,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 아버지는 이 회사의 은인이에요. 당신도 이 회사 식구나 다름없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재현 그 자식, 이제 끝장을 봐야겠어요. 은인의 딸을 그렇게 대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만들 겁니다. 수지는 회장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한성그룹 회장실을 나온 한수진은 정민호 비서실장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한수진 씨, 제가 아파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차량을 준비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갈 곳 없이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는데 오늘은 회장이 직접 집을 마련해 준다니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고 수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재현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요? 어제 추석날 자신을 내쫓고 윤가영과 함께 행복해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 행복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박재현을 검찰에 고발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회사 소유 아파트입니다. 25층인데 전망이 좋아요. 수지는 차에서 내려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정민호는 수진을 안내해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2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분간 생활비도 지원하라고 하셨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25층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깨끗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창가, 깔끔한 가구들, 모든 게 새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서 지내도 되는 건가요? 수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회장님 명령이에요. 편히 쓰세요. 정민호가 돌아간 후 수지는 혼자 아파트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실, 주방, 화장실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달랐습니다. 어제는 비를 맞으며 집에서 쫓겨났고 오늘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수지는 검은 가방을 열어 아버지의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서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재현의 번호였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박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야.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재현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혼은 너무 성급했어. 수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급했다고요? 어제 당신이 추석날 가족들 앞에서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그것도 윤가영이랑 3년 동안 바람 피우고 나서요. 재현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제는 제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잖아요. 재현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회장님이 나를 조사하고 있다는 거야. 수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재현이 전화한 이유는 수진이 회장을 만났을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재현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회장님 만났어? 내 이야기 같은 거 했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만났어요. 오늘 아침에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정말 회장님을 만났다고?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남겨주신 서류를 가지고 갔어요. 회장님은 아버지를 평생 찾아다니셨대요. 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재현은 패닉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뭘 했나요? 그냥 아버지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회장님이 당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리 조사 중이라고요. 재현은 목소리를 낮추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회장님한테 좋게 말해줘.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제발 부탁이야. 수지는 전화를 끊으려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제 저한테 한 짓 기억나세요? 추석날 가족들 앞에서 저를 쓰레기처럼 버렸잖아요. 이제 와서 30년 운운하지 마세요. 재현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 돌아와줘. 제발. 수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는 당신이 치러야 해요. 저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현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새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회장이 보내준 생활비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수지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박재현 상무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만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박재현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뇌물은 얼마나 받으신 겁니까? 재현은 대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박재현의 몰락이요. 그날 오후 수진의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시엠이야. 제발 우리 재현이 좀 살려줘.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제 전화하실 일 없어요.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회장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내가 고자질해서 우리 재현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박재현이 스스로 저지른 일 때문이에요. 횡령하고 뇌물 받은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재현이가 감옥 가면 어떡해. 내가 회장한테 용서해달라고 좀 말해줘.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박재현은 죗값을 치러야 해요. 저를 30년 동안 무시하고 폭언하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범죄까지 저질렀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년,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우리 집안에서 30년 동안 먹고 살았으면서.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신우이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 아니 한수진 씨. 우리 오빠 좀 살려줘요. 제발이요. 수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오빠 발목만 잡는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요? 신우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발 회장님한테 오빠 용서해달라고 해줘요. 수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아버지 이야기만 했을 뿐이에요. 박재현이 비리를 저지른 건 회장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증거도 다 있고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신우이는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언니가 고자질한 거잖아.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가영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진 씨, 저예요.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윤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상무님 좀 도와주세요. 상무님이 구속될 수도 있대요. 수지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제 알바예요? 당신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당신이 상무님 여자라면서요? 윤가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상무님이 비리를 저지를 때 저도 연루됐대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도 죗값을 치르면 되죠. 남의 남편 빼앗고 비리에 가담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윤가영은 소리쳤습니다. 한수진 씨가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죠? 질투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질투요? 제가 왜 당신을 질투해요? 당신은 이제 범죄자의 여자일 뿐이에요. 부러워할 게 뭐가 있나요? 윤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박재현 옆에 있으면 당신도 똑같이 버려질 거라고요. 이제 현실이 됐네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박재현 상무 구속영장 청구. 검찰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 고려. 수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박재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김도연 회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진 씨, 저예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수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회장은 말했습니다. 박재현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곧 구속될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해요. 회장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한수진 씨, 다음 주에 회사로 한번 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지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전화를 끊은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한수진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진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에 자신감이 담겨 있었고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그 얼굴은 이제 없었습니다. 수진은 검은색 재킷과 깔끔한 바지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자 지난주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수진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한수진 씨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40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수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셨는데요. 회장실 문을 노크하자 김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정민호 비서실장과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진을 보자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씨,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수진은 소파에 앉았고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옆에 앉은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우리 회사 법무팀장 이강수 변호사입니다. 이강수는 수진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수입니다. 수진은 명함을 받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씨, 오늘 부른 이유는 당신 아버지 한기영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신 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수진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지분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사장님께서 한성그룹 초기에 투자하신 금액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지분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한 사장님의 상속인은 따님인 한수진 씨, 당신뿐이죠. 수진은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강수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한기영 사장님께서 한성그룹 창립 초기에 투자하신 금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죠. 그 투자금은 주식으로 전환됐고 현재 그 주식의 가치는 약 200억 원입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200억 원이요? 그게 정말인가요? 회장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 돈은 원래 당신 것이에요. 수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200억 원이라니요. 평생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강수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기영 사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씨, 이 돈은 당신 아버지께서 평생 일하신 대가예요. 당신이 당당하게 받아야 해요.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회장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한 사장님의 은혜를 이제라도 갚는 거예요.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한수진 씨를 우리 회사 명예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명예이사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인의 따님으로서 그리고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요?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신은 은인의 따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고요. 자격은 충분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임직원 앞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수지는 아파트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집에서 쫓겨나 갈 곳 없던 여자였는데 이제는 200억 원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자 명예이사가 됐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또 다른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성그룹 박재현 전 상무 구속 결정. 법원,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가능성 인정. 수지는 텔레비전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재현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재현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공범이 더 있습니까? 재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수지는 텔레비전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나를 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건 그 자신이었어. 수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지는 이번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얘야, 제발 우리 재현이 좀 도와줘. 재현이가 구속됐어. 이러다가 징역 살 수도 있대.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박재현이 저지른 일의 대가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회장한테 좀 말해줘. 내 아버지가 회장 은인이라며? 그럼 너도 뭔가 할 수 있잖아.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어머님은 30년 동안 저를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했잖아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님께 부탁한다고 해서 박재현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횡령한 건 사실이고 증거도 다 있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재현이는 내 남편이었잖아.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수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박재현이 저를 남편으로 대한 적이 있나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폭언하고 바람 피우고 결국 추석날 가족들 앞에서 버렸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제 남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수지는 전화를 끊으려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박재현은 감옥에서 자기가 한 일을 반성하면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박재현과의 인연도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도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날 윤가영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한수진 씨, 저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상무님 좀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 갈 곳이 없어요.
회사에서 잘렸고 집도 빼야 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수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윤가영 씨, 저는 도와줄 수 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는 모두 지워버리고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수지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또렷했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수진, 이제 당당하게 살자.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며칠 후 한성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수지는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큰 회의 탁자를 중심으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연 회장이 수진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명예이사를 소개합니다. 한수진 이사입니다. 한수진 이사는 우리 회사 초기 투자자이자 은인이신 한기영 사장님의 따님입니다. 임원들은 박수를 치며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의 오른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회장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박재현 전 상무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박재현은 구속됐고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도 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진은 회장실로 갔습니다. 회장은 수진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긴장됐지만 좋았어요.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해 주세요. 당신의 의견이 필요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씨, 이제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과거는 잊고 앞으로만 나아가세요.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회장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당신 자신의 가치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수지는 아파트로 돌아와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수진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이제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차가운 가을바람이 수진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한수진은 한성그룹 명예이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이사회에 참석했고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도 의견을 냈습니다. 김도연 회장은 수진의 의견을 존중했고 다른 임원들도 수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여자였죠. 아버지가 물려준 주식 배당금으로 경제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수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 어느 날 오후 정민호 비서실장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수진 이사님, 다음 주에 한성그룹 투자 설명회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사님도 참석해달라고 하셨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투자 설명회요? 제가 가도 될까요? 정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이사님은 주요 주주이시잖아요. 당연히 참석하셔야 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투자 설명회 당일 수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으로 갔습니다. 강당 안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까지. 수지는 김도연 회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수진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계시면 돼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회장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 회장 김도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장은 회사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장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회사의 명예이사이자 주요 주주이신 한수진 이사님입니다. 조명이 수진을 비췄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수진 이사님은 우리 회사 초기 투자자이신 한기영 사장님의 따님이십니다. 한기영 사장님은 한성그룹이 시작될 때 큰 도움을 주신 은인이십니다. 이제 그 따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중들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박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재현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죠. 재현의 얼굴은 몹시 초췌했습니다. 한때 대기업 상무였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현은 강당 뒤쪽에 서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박재현은 수진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은 회장과 함께 대기실로 가려는데 박재현이 수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수진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비켜주세요. 재현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5분만 시간을 줘. 수진은 재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손 떼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폭행죄라는 거 아세요? 재현은 손을 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정말 할 말이 있어.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세요. 5분 드릴게요. 재현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조용한 데서 얘기하자.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여기서 하세요. 아니면 그냥 가세요. 재현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여기서 할게. 재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한 짓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서요? 뭘 용서해 드려야 하죠? 30년 동안 저를 무시한 거? 폭언한 거? 바람 피운 거? 아니면 추석날 가족들 앞에서 저를 쓰레기처럼 버린 거? 그 중에 뭘 용서해 드려야 하나요? 재현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수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당신이 한 짓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재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나 죽게 생겼어. 재판 다음 달인데 변호사가 징역 10년은 나온다고 그래.
제발 회장님한테 좀 말해줘. 당신 아버지가 회장님 은인이잖아. 당신이 말하면 회장님이 들어줄 거야. 수지는 재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흉하니까. 재현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애원했습니다. 제발 수진아.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정만이라도 생각해서 도와줘. 수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의 정이요? 당신이 저한테 정을 준 적이 있나요? 당신은 30년 동안 저를 하인처럼 부렸어요. 사랑한 적도 없고요. 그런 당신이 이제 와서 30년의 정을 말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재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남남이에요. 당신이 원한 거잖아요. 재현은 다시 애원했습니다. 회장님한테 고소 취하해달라고 좀 말해줘. 제발 부탁이야.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저지른 횡령은 회사에 피해를 준 범죄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용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재현은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보고 감옥 가라는 거야?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재현은 분노에 찬 얼굴로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너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너 버린 게 그렇게 억울했어?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수요? 아니에요. 전 그냥 당연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것 뿐이에요.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받는 거예요. 그게 복수인가요? 재현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가 회장한테 아버지 얘기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다 내 짓이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은 이미 당신의 비리를 다 알고 계셨어요. 증거도 확보하셨고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아버지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재현은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내가 고자질한 거잖아. 수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스스로 파멸한 거예요. 그때 김도연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상무,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재현은 회장을 보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회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 돈 몇십억을 횡령했소. 그리고 뇌물도 받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소? 재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기영 사장님이 회장님 은인이시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인의 은혜 때문에? 당신이 그 은인의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오. 30년 동안 무시하고 폭언하고 바람 피우고 결국 명절날 가족들 앞에서 버렸지. 그런 당신이 은인의 은혜를 말할 자격이 있어? 재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박재현, 당신은 은인의 사위라는 신분으로 회사에서 일했소. 하지만 당신은 그 신분을 악용해 비리를 저질렀소. 그리고 은인의 딸을 짓밟았소. 용서받을 자격이 없소. 재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장은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 내보내요. 다시는 회사에 못 들어오게 하고. 경비원들이 재현을 끌고 나갔습니다. 재현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한수진, 너 후회할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수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장은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한테 흔들리면 안 돼요. 수지는 회장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 편이 되어주셔서요. 회장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당신은 은인의 딸이고 이 회사의 소중한 이사님이에요.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수진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박재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애원하던 그 모습이요. 한때는 대기업 상무로 위풍당당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범죄자로 전락했죠.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운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재현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박재현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제 길을 갈 거예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길을요. 차가운 바람이 수진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수진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수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강했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여자였습니다. 수진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수진, 잘하고 있어. 이제 아무도 너를 막을 수 없어. 수진은 미소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박재현의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수진은 방청석에 앉아 법정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연 회장이 수진에게 재판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한수진 씨,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한성그룹 관계자들, 그리고 박재현의 가족들까지요. 박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재현의 얼굴은 몹시 초췌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한때 대기업 상무로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현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진을 발견하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앞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재현은 한성그룹 상무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12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거래처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으며 불륜 상대인 윤가영과의 만남에 사용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판장이 박재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횡령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니 강남 아파트 구입, 외제차 구입, 그리고 호텔 숙박비 등이 있군요.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이 윤가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호텔에서 찍은 것이고
피고인의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있습니다. 화면에 박재영과 윤가영의 사진이 떴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침대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아, 재현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검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었죠. 하지만 피고인은 회사 부하 직원과 3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고 회사 돈으로 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한성그룹의 재무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재무팀장은 대답했습니다. 작년부터 회계장부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조사해 보니 박재현 상무 명의로 승인된 지출 내역 중 허위가 많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팀장은 답했습니다. 총 32억 원입니다. 다음 증인으로 윤가영이 나왔습니다. 윤가영도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언제부터 관계를 맺었습니까? 윤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입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윤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상무님이 제게도 일부를 주셨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더러운 년, 내가 우리 아들 꼬셨구나.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지만 윤가영을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윤가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상무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검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라고요?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회사 돈으로요. 그게 피해자입니까? 윤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명백한 공범입니다. 윤가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증인으로 호출됐습니다. 수진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이혼하셨습니까? 수진은 답했습니다. 지난 추석날입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혼하셨습니까? 수진은 박재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3년 동안 윤가영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추석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의 횡령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혼한 후에 알게 됐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한성그룹 명예이사이시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명예이사가 되셨습니까?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성그룹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김도연 회장님이 제 아버지를 은인으로 생각하셔서 저를 명예이사로 임명하셨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승진할 수 있었던 것도 증인의 아버지 덕분이었다는 걸 아셨습니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아버지를 평생 찾아다니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 딸이 저라는 걸 회장님도 몰랐던 겁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수지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방청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장이 박재현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사에도 아내에게도 모두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재판장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앉으세요. 재판은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리기로 하고 휴정됐습니다.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가는 동안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수진, 다 내 짓이야. 내가 재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박재현이 스스로 한 일이에요.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회장한테 고자질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됐어.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회장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증거도 확보하셨고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아버지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신우이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언니가 복수하려고 이런 거잖아.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전 이제 상관없어요. 수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수진 이사님, 전 남편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수하신 건가요? 수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이번에도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재현은 횡령 및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또한 횡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 방청석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재현아. 신우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했다. 또한 가정을 파탄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재현은 끌려나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재현은 끌려가면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수진은 김도연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좀 정리되셨나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앞으로만 보고 가세요. 과거는 잊으시고. 수진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아파트로 돌아와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이 시원했습니다. 30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저를 짓밟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수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은 강했고 표정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수진, 잘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당당하게 살자.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시작될 겁니다. 아무도 수진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날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한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명예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김도연 회장의 신뢰를 받으며 중요한 결정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걷는 여자였죠. 오늘은 다시 추석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수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그날이요. 수진은 새벽 일찍 일어나 아버지 영정 앞에 소박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과 딸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는 아버지 박재현의 범죄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 수진의 편에 섰습니다. 아들 박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26살의 준혁은 의젓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뒤이어 딸 박지은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24살의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수진은 아이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잘 왔어. 얼른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은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작년 추석날 일 많이 힘드셨죠?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그날이 엄마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덕분에 엄마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잖아. 지은이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정말 한성그룹 은인이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외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지금의 한성그룹도 없었을 거야.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어.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해.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실 줄 몰랐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도요. 수지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가면 돼.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됐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한기영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준혁과 지은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작년 추석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았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저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아버지. 차례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혁이 물었습니다. 엄마, 한성그룹에서 일하는 거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재미있어. 엄마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30년 동안 참고 사시다가 이렇게 당당해지신 거잖아요. 수지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엄마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엄마는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그날 오후 김도연 회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진 이사님,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수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회장은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회사로 한번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수지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회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일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다음 날 수지는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도연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수지는 소파에 앉았고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내 수진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이사님, 이제 명예이사가 아니라 정식 이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정식 이사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사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경영 감각도 뛰어나고 직원들한테도 존경받고 계시죠. 이제 정식으로 회사 경영진에 합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신은 은인의 딸이고 이 회사의 주요 주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능력이 있어요.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회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노력한 결과예요. 작년 추석에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의 힘이에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수지는 한성그룹의 정식 이사였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집 며느리로 눈치 보며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대기업 이사가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준혁과 지은을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정식 이사가 된 걸 축하하는 날이야. 맛있는 거 실컷 먹자.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메뉴를 골랐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대기업 이사라니. 지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수지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곧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겠지. 그때 엄마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미 충분히 본보기예요. 30년 동안 참으시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서셨잖아요.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문득 강남의 옛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1년 전 수진이 쫓겨났던 그 집이요. 수지는 차를 세우고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가 살던 집이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작년 추석에 엄마가 이 집에서 나왔어.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살아요?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살아. 아버지가 구속되고 나서 집이 압류됐거든. 횡령한 돈 배상하느라 팔렸대. 준혁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고모는 어떻게 지내세요? 수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모 집에서 지내신대.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셨다고 들었어.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안 안타까우세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인데.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자업자득이야. 엄마를 30년 동안 하인처럼 대했잖아.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용서 안 하시는 게 당연해요. 전 오히려 엄마가 30년이나 참으신 게 대단해요. 수지는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자. 과거는 과거야. 우리는 앞으로만 가면 돼. 차는 수진의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수지는 비를 맞으며 집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갈 곳도 없이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대기업 이사 자리에 있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발코니에 선 수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도 이렇게 야경을 보며 다짐했었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수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수진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준혁과 지은이 옆에 섰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했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지은이 수진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더 행복하실 거예요. 저희가 엄마 편이니까요. 준혁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이제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으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수지는 아이들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힘낼 수 있었어. 며칠 후 한성그룹에서 새로운 이사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단상에 올라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김도연 회장이 직접 임명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이사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회사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지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직원들이 모두 일어나 수진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임명식이 끝나고 수진은 회장과 함께 회장실로 갔습니다. 회장은 수진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수진 이사, 1년 전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작년 추석에 남편한테 버림받았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네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해요. 당신이 그걸 증명했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회장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노력한 결과예요. 제가 한 건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그 기회를 살린 건 당신이에요.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말씀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아파트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수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은 강했고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길을 걷는 여자였습니다. 수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수진 잘했어. 추석날 남편이 이혼하자길래 도장 찍고 나왔어. 그게 내 인생의 시작이었어. 이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수지는 발코니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차가운 가을바람이 수진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아무도 수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추석날 남편이 이혼하자길래 도장 찍고 나왔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들려주세요.